오늘은 우리 전기전자공학 박사이고 동시에 이제 네이버의 파워 블로거인 오황재 대표님을 모시고 이제 1부는 국내 반도체 얘기를 했고 2부는 미국 반도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극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도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이 2조 8천억을 찍었습니다. 네. 이제 애플을 뛰어넘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네. 거꾸로 이제 투자라는 것은 항상 특히 잘 될수록 또 거꾸로 리스크가 있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분들이나 이제 뒤늦게라도 이제 주식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혹시 알아야 되는 리스크,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3대 리스크를 꼽으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기 참 조심스러운데요. 엔비디아 리스크를 언급하면 이게 지금 주식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언젠가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미리 공부 정도 해두자는 뜻이 않습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업사이드가 많을수록 그 업사이드에 따라오는 리스크가 있는 거니까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아셔야 하는 게 리스크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한 리스크를 지니까 또 성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한 뜻임을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리스크 말씀드리면 악플이 달릴 때가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저희는 투자자니까 당연히 이 거품이 계속해서 커지면 커질수록 사소한 악재에 의해서도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밸류에이션은 다른 말로 이 우리 비눗방울의 크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사소한 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더 쉽게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자꾸만 우리가 고민 정도는 해두어야 이 리스크가 발생할 때 큰 폭의 하락을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먼저 이 부분을 좀 주요한 리스크로 꼽고 싶습니다. 엔비디아만의 리스크라고 할 수는 없을 텐데 아무튼 첫 번째는 바로 엔비디아 제품의 가격입니다. 엔비디아가 판매하는 H100이라는 대표적인 요 GPU 칩이 원래는 2천만 원 초반대였는데 지금 6천만 원, 7천만 원대까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실적이 급증하는데 당연하게도 판매량의 이 급증 또 당연히 이 실적의 급증에 큰 기여를 했지만 제품 가격의 급증도 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물량하고 가격이 같이 결합이 되면 엄청난 폭발력이 있죠. 매출이 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사실 가격과 판매량이 함께 변하니까 실적이 크게 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수많은 주식시장의 사례들 또 수많은 산업 사례들을 쭉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가격이 급등하면 보통 이 가격의 급등이 급할수록 오래 가는 경우가 덜 발생한다. 찾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격은 어느 정도 회귀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무언가 악재에 의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판매량에만 집중하게 되면 혹여나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 제품이 슬슬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서버 업체들의 설비 투자가 점점 축소 단계로 가거나 정말 극단적으로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뭔가 GPU 수요가 조금이라도 저하된다. 가격은 얼마든지 크게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판매량만 볼 수 없게 된다. 이 점을 좀 먼저 꼽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요. 엔비디아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가 항상 주의의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블로그에서도. 최근 이 기업의 실적이 증가했는데요. 실적 증가 이유가 판매량 증가도 있지만 가격의 급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반드시 가격이 하락하는 구간에서 조심하셔야 된다. 생각보다 가격의 하락이 오래 갈 수도 있고 크게 빠질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 사례가 바로 PCB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PCB를 판매하는 PCB 업체들이 지난 2020년, 21년 호황 구간에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PCB 가격이 2배 급등했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이유도 여전히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판매량이 다시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은 계속 꺾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기차도 지난 3, 4년 동안 값이 너무 올라서 수요가 좀 꺾이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부담이 가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첫 번째 리스크고 다른 건 어떤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이제 슬슬 엔비디아의 어떤 경쟁이 본격화되거나 이제는 시작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는 무언가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어도 대안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제품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GPU는요 사실 경쟁이 불가합니다.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GPU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쿠다라는 플랫폼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비싸고 또 너무 이 GPU 칩을 구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GPU만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GPU로 범용적인 기능을 끼워 넣되
중간중간 틈새 영역은 대안의 칩으로 꾸겨넣는 MPU라는 개념이 계속 확대가 되고 다른 얼터너티브 대안이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대안이 지금까지는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작년부터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텔도 AMD도 이쪽 시장을 먼저 공략하고 있고요. 가속기라는 개념으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자연스럽게 이 과거의 CPU 시장도 그랬거든요.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장이 늘어나면 이 기업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더 다양화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가 등장할 텐데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더 다양해질수록 당연히 GPU도 이들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범용 칩이 모두 다 하기에는 점점 칩이 비효율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해주는 특화 칩이 더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인공지능 서버 업체들이 그러한 칩을 직접 설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CPU, 인텔이 CPU의 절대 강자인데 어느 순간 아마존도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가 직접 CPU 설계할게라고 하면서 CPU 칩을 직접 자체 설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는 GPU 자체 설계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들 칩이 엔비디아 칩을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조금은 늘어나게 되면 엔비디아 가격에 어떤 저항선이 생긴다. 이 뭔가 더 이상 가격을 상승시키기 어려운 그러한 저항선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또 이제 두 번째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격 리스크, 이 제품 다변화 리스크, 경쟁 리스크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세 번째 리스크도 있나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새로운 제품이 생각보다 성능이 가격 대비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생각보다 이제 인공지능 서버 업체들이 지금은 GPU를 구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나면 좀 설비 투자를 조금 쉬었다 가자.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로 원래 서버 업체들은 사이클을 그리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또 잠시적인 리스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뭐 당장 현실화는 안 돼도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일반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뭐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들이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주식시장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역사가 있고 아닌 역사가 있는데 재밌게도 보통 이 반도체 사이클이 끝물이 오는 그 이유들은 얼추 비슷했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생각에서 과거에 흔히 보였던 그런 리스크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들 주식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 대표님은 이들 영역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기존에 이미 인공지능 주식에 보유해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셨던 분들,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이라면 사이클 끝까지 계속해서 들고 가시면 참 좋겠지만 문제는 보통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 주식이란 게 끝물에서 유독 새로운 분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 이런 분들께는 신규 투자를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현실적으로 이미 많이 오른 인공지능 주식에 아직 더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사세요라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위험하다. 왜? 그 끝물이 언제 올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내일 당장 올 거야라고 이야기하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 소리를 듣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려면 못해도 6개월, 1년 정도는 보유해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이 나올 텐데 그 정도 수익을 기대하기엔 이 기간이 너무나 길다. 그 사이에 사이클의 슬슬 끝물 이야기가 언급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갑작스러운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관점에서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에 직접적으로 주식 관련이 있었던 주식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제는 그 다음 순서를 어차피 인공지능 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그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한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시장이 계속해서 학습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그렇죠. 마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근해 공식을 계속 외우고 이 공식이 왜 생겼는지 자꾸만 이론을 듣는 그 시간과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는 문제풀이 시간으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추론 시장인데요. 이 추론 시장이 벌어지게 되면 저희가 근해 공식을 외운 다음에 모의고사 시험도 보고 수능 시험도 보고 또 대학 가서 논술 시험도 보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영역에서 고루고루 내가 학습한 내용을 써먹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한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정말 다양한 답변을 다양한 형태의 또 추가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고요. 이들 결과물을 우리나라에서도 끄집어내고 미국에서도 끄집어내고 정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끄집어가기 때문에 세계 곳곳에 이러한 이 학습한 내용을 분산해서 저장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영역이 더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런가요? 그래서 저장 장치
즉 데이터 센터 이러한 영역으로 계속해서 수혜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 주식 중에 이 저장장치 사업을 하는 기업이 몇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장장치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즉 낸드 플래시나 하드디스크를 만드는 웨스턴 디지털 같은 기업도 있고 또 이들 SSD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이 서버 쪽에 공급하는 공급 전문 업체들도 있습니다. 상장사 중에. 안타깝게도 이들 기업도 이미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요. 인공지능 바로 뒤따라서.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도 상대적으로 누가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아직 저평가 영역에 있냐. 국내 낸드 플래시 밸류 체인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미국 주식만 또 고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주식만 오를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유동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좀 이 저장장치 낸드 플래시 밸류 체인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익 증가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더 매력이 두드러진다라고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항상 그 선택의 문제 아니에요. 예, 내가 맞습니다. 뭐 두 종목이 있으면 둘 중에 어느 걸 사냐 아니면 비중을 또 얼만큼 가냐 이제 네. 항상 그런 거가 있는데 예. 엔비디아를 계속 들고 있는 분이 가는 전략이 있을 테고 네. 약간 언더덕이라고 할 수 있는 AMD나 아니면 심지어 예. 인텔 같은 것을 좀 네. 사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소액을 투자해서 그 보유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유효할까? 이게 책에 보니까 예. AMD 칩플랫이라는 걸 우리 우 대표님이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뭔지 좀 궁금하고. 예. 예. 일단 먼저 칩렛의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정말 고성능 칩들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지니까 단가도 높아져 수율도 떨어져 면적도 넓어져 그래서 칩을 쪼개서 만들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요. 저희가 라면 끓일 때 라면을 봉지 안에서 꺼내서 한 번에 투척할 수도 있지만 4개로 쪼개서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개념입니다. 반도체 칩도 쪼개서 만들자. 더 작게 그다음 나중에 붙이자. 이 개념이 이제 칩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AMD와 인텔이 바로 이러한 칩렛 경쟁력을 살려서 어떻게든 CPU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키려고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습 단계선 GPU가 많이 쓰이지만 추론으로 갈수록 이제 CPU 수요가 상대적으로 또 부각이 됩니다. 다시요? 예,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AMD와 인텔도 아무래도 인공지능 주목받았던 인공지능 이제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계속 있어 왔고 안타깝게도 지금 시점에서는 AMD도 주가가 좀 많이 뛴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텔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쉽게도 파운드리 사업을 너무나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상각비가 어마무시합니다. 연간 20조 원이 넘어가는데요. 이 상각비를 지금 실적이 모두 메꿔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실적 부진이 생각보다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2, 3년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 2, 3년 됐나요? 계속 하여간 예. 실망을 하고 주가 또 빠지고 이제 악순환인데 되게.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 의한 실적 악화였다면 이제는 파운드리에 의한 어떠한 그 실적 증가가 상대적으로 둔한 그런 모습이 나타날 텐데 실제로 인텔이 자사의 파운드리 사업이 흑자 전환하는 시기를 얼추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텔의 실적 부진 이야기가 주기적으로 나오면 주기적으로 주가가 출렁일 겁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지만 또 출렁여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드리길 GPU 다음으로는 CPU가 부각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른 AMD나 주가가 출렁일 수 있는 인텔을 좀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다 보니까 낸드 플래시를 말씀드린 그러한 목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이제 빅테크들이 예. 가령 애플이 이제 뭐 자체 CPU를 만든다, 뭐 예. 아마존이 자체 CPU를 개발한다. 근데 이제 네. 그 우리 대표님 책을 보니까 네. 애플의 자체 CPU 개발이 국내 D램 업체에 위협이 되냐 이제 그걸 이제 뭐 판단하는 글을 쓰시고 그랬는데 이게 네. 빅테크들이 자체 반도체를 개발, 특히 CPU를 개발하는 게 그 이유가 뭐고? 근데 최근에 보면 이 회사들 설비 투자 금액이 애플 같은 데는 그 투자를 많이 안 했었거든요. R&D는 많이 하지만 투자는 많이 안 하고. 근데 2, 30조는 기본이고 30조, 40조는 알파벳 같은 데 아주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고 그래서 우리 빅테크 많이 다 들고 계신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걸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로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확신이 있으니까 투자를 한 거겠죠. 아주 뭐 현명한 경영진들이니까. 근데 또 리스크가 또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되고. 먼저 설비 투자 규모가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탈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주목할 점은 이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현재는 인공지능 쪽에 무언가 우리도 데이터 센터 짓고 우리도 인공지능
인공지능 서비스 늘려가고 인프라 구축하고 요게 좀 많이 쏟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란 녀석은 거대한 건물을 짓고 안에다 반도체를 꾸겨 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언가 이들 기업이 사가는 반도체가 수혜가 될 거라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 주시길 왜 이들 기업이 그럼 자체 CPU 같은 걸 만드냐, 그리고 심지어 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왜 나왔냐 물어봐 주셨는데요. 예를 그나마 좀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왔습니다. 세계 1위 클라우드 기업인데 수많은 기업들이 파일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끊임없이 많은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회사 안에서. 그런 파일들을 대신 저장해주고 또 간직해주는 그러한 서비스를 하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기업들이 저장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대신 보관을 해주는데 당연히 외부 해킹이나 위협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마련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들 파일을 다 보안화시켜서 암호를 걸어서 암호화 작업을 걸어야 될 겁니다. 그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아마존이라는 이 서버에 있는 수많은 CPU들은 계속해서 암호를 걸어주는 보안 작업에 매달려야 될 겁니다. 인텔이나 AMD가 만드는 CPU는 범용 CPU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고루고루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에 반해서 아마존은 지금 암호화 작업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CPU가 자꾸만 암호화 작업에만 매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처럼 특정한 기능이 쏠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버 산업이 발달하고 또 인공지능 산업이 발달하면 이처럼 자꾸만 기능이 쏠리는 영역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텔과 AMD가 이러한 기능에 특화된 CPU를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이들 기업은 범용 칩만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기업들이 자체 CPU를 만들겠다, 자체 GPU까지도 만들겠다, 이러한 움직임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게 인텔과 AMD의 기술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산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혜 기업이 누가 될지를 찾는 게 중요하지 실제로 이건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산업의 방향이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자체 설계를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직접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쪽에서 자꾸만 우리도 설계 프로그램 가져다 써야 돼. 그래서 설계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케이던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보고요. 또 이들 기업이 제조를 맡겨야 되는데 이제는 인텔과 AMD가 만드는 게 아니라 파운드리 기업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파운드리에 있는 디자인하우스 기업들과 후공정 기업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옳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뭐 공부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진작 다시 모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우 대표님이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한두 마디 예. 우리 이제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 네. 좀 이렇게 그 팁스라고 그럴까요? 예. 좀 이렇게 네. 뭐 좋은 말씀을 주시면 뭐 예. 마무리로요. 마무리로요. 제가 일단 이 책을 정말 일반인 분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썼는데요. 특히 반도체 종류에 따라서 수혜를 보는 시기와 수혜를 보는 강도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좀 많이 풀어봤습니다. 또 한 가지 요즘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한 가지가 반도체 기술이 너무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 이러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 칩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어떤 영역은 기술이 천천히 변하지만 어떤 영역은 빠르게 변하는데 유독 유튜브에서는 아무래도 빠르게 변하는 영역이 자꾸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나는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한 번 공부해두면 5년, 6년, 7년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한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영역을 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제 블로그 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공부하시면 더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정말 오랜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오황재 대표님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